정 교수, 당신 어제 진료한 이 환자분 기억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보통 진료처럼. 그게 문제요. 당신은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서류만 봤어. 그게 전문성이라 생각했나? 그분이 그런 분인 줄 알았다면 제가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이 더 실망스럽군요. 당신이 무시한 건 그분의 지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이었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사랑방에 둘러앉아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인생 사랑방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사연입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평택의 오래된 단독주택, 담벼락에는 덩굴식물이 엉켜 자라고 마당에는 오래된 군화 한 켤레가 먼지를 덮어쓴 채 놓여 있다. 이곳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78세의 김봉수. 할아버지는 외출 때마다 늘 군복 느낌이 나는 단정한 회색 점퍼를 입는다. 그는 동네 주민들 사이에선 군인 아저씨로 통하지만 실상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봉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특전사 장교로 20년 가까이 복무했고 이후 퇴역 후엔 국가유공자 관리단체의 지역 책임자로 일하며 보훈처, 국방부와 긴밀한 인연을 이어온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경력을 떠벌린 적이 없었다. 세월 앞에서 강철 같던 몸도 조금씩 부서지듯 약해졌다. 최근 몇 달 사이 할아버지는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체중이 빠지는 걸 느꼈다. 주변에선 나이 드니 그렇다고 했지만 특유의 침착한 성격 탓인지 그는 누구에게도 불평하거나 걱정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러나 가슴 아래쪽에서 시작된 묘한 통증이 며칠째 이어지자 마침내 할아버지는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서울의 한 대형 대학병원을 찾기로 결심한다. 그가 택한 곳은 서울 한복판, 강남의 대로변에 위치한 유명한 대학병원이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챙겨 입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병원 입구에 다다랐을 땐 이미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지만 여전히 똑바로 선 자세로 천천히 병원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입구에 자동문이 열리며 눈앞에 펼쳐진 병원 로비는 바쁘게 오가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들로 분주했다. 전광판에 자신의 접수 번호가 뜨기를 기다리며 할아버지는 진료카드를 조심스레 가슴 주머니에 넣고 소화기내과 앞 대기석에 앉았다. 주변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보호자와 속삭이는 사람들, 휠체어에 탄 노인들. 하지만 봉수 할아버지는 혼자였다. 다소 긴장한 듯 손가락 끝을 가만히 비비며 진료 차례를 기다렸다. 김봉수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고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진료실 문을 열었다. 안쪽엔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가 바로 정승호, 39세의 소화기내과 전문의였다. 앉으세요. 의사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손에는 지난 한 달간 정리해온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다. 직접 쓴 글씨로 증상과 발생 시기, 복용했던 약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러나 정 의사는 무심한 어조로 물었다. 보험은 있으시죠? 증상은 뭐고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배 쪽이 좀 당기듯 아프고 라고 말을 꺼내려 하자
의사는 손을 들며 말을 잘랐다. 이 나이 땐 소화불량 자주 오거든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검사부터 하시죠. 그 말은 마치 할아버지의 걱정도 준비해온 메모도 그가 직접 이른 아침부터 이동해온 시간도 모두 무의미하다는 듯 했다. 정 의사는 곧바로 진료를 마치려는 듯 사인을 하며 종이를 내밀었고 간호사도 아무런 설명 없이 할아버지를 밖으로 안내했다. 진료실 문이 닫힌 뒤 봉수 할아버지는 복도에 선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에 쥐고 있던 메모지를 찢지도 않고 조심히 주머니에 넣었다. 무시당한 것도 소외된 것도 사실 처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뭔가 다른 감정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다음날 병원 전체를 놀라게 할 한 사건의 전조였다. 진료실 문은 가볍게 열렸다. 삐걱 소리도 없이 미끄러지듯 열리는 자동문이었지만 김봉수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마치 전쟁터에 들어서는 군인의 그것처럼 묵직하고 조심스러웠다. 좁은 진료실 내부엔 하얀 벽과 정면의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좌측에 각종 의학 서적이 꽂힌 책장이 있었다. 안쪽에는 마른 체형의 검정태 안경을 쓴 남자, 의사 한 명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무엇인가를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다. 그가 바로 정승호, 39세, 소화기내과 전문의. 그는 서울대 출신이라는 수식어와 빠른 진급, 날카로운 진단 실력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지만 환자들 사이에선 좀 차갑다는 평이 종종 따라붙었다. 그리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봉수 할아버지가 실례합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지만 정승호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무심한 손짓으로 의자 쪽을 가리켰다. 앉으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의자에 앉으며 가슴 안쪽에 접어넣은 메모지를 꺼낼 준비를 했다. 그 종이에는 손글씨로 지난 몇 달 동안의 증상, 통증이 나타난 날짜, 먹었던 약과 그 효과까지 꼼꼼히 정리돼 있었다. 그러나 정 의사는 컴퓨터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보험 있으시죠? 네. 건강보험은 있고 국가유공자증도. 아, 유공자요? 뭐 증상은요? 할아버지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다시 끊긴 대화.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배가 좀 더부룩하고 가끔 오른쪽 아래로 묘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속도 자주 쓰리고 가스가 차는 것 같고. 하지만 정승호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딸깍거리며 끊었다. 이 나이에 그런 증상 흔해요. 장기 기능이 떨어지면 누구나 겪습니다. 식습관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는 몇 초간의 침묵. 정 의사는 무심하게 의무 기록을 작성하며 말했다. 일단 피검사, 위내시경, 복부 CT 들어가고요. 간 수치도 한번 보죠. 다음 주쯤 결과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오세요. 봉수 할아버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입에서 나오려던 질문들을 꾹 삼켰다. 검사 전에 다른 건 안 해도 되는지, 지금 먹고 있는 약은 중단해야 하는지, 며칠간 금식해야 하는 건지. 궁금한 게 많았지만 질문할 틈도 용기도 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그의 입가에는 순간 머뭇거림이 흘렀고 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가 조금씩 구겨졌다. 간호사가 옆에서 말없이 서류를 건넸다. 이쪽으로 오세요. 라는 말과 함께 진료실을 나서는 순간 할아버지는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정승호는 이미 다음 환자의 차트를 보고 있었고 그에게서 인간적인 온기나 따뜻한 눈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진료실 바깥 복도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가운데 선 봉수 할아버지의 등은 괜히 더 작아 보였다. 손에 들려있던 메모지는 다시 조심스럽게 접혀 그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그날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아침에 병원으로 들어올 때보다 한결 더 느렸고 어딘가 기운이 빠져 있었다. 그 순간 아무도 몰랐다. 그 조용한 할아버지가 단 하루 만에 이 병원 전체를 발칵 뒤집을 인물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그 대학병원은 어딘가 평소와 달랐다. 늘 정신없이 오가던 의료진과 환자들 틈에서도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특히 1층 로비 한쪽 구석에선 병원 관리자 몇 명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빠르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병원장실 앞 복도엔 정장을 입은 간부 직원들이 다급하게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간호사들 사이에선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다. 오늘 뭔가 큰 사람 오시나 봐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 내진인가? 그때 병원장 비서가 뛰다시피 걸어오며 속삭이듯 말했다. 김봉수 회장님 오신대요. 병원장님이 직접 모시러 가신다고 했어요. 순간 정승호 교수의 이름이 명단에 있다는 사실을 들은 한 간호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봉수. 어제 진료받으셨던 그 할아버지. 이름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병원장실로 전달된 한 장의 명단이 모든 걸 바꾸었다. 병원 VIP 내진 명단 1순위 김봉수 국가유공자 복지재단 회장. 그 이름 옆엔 작게 써 있었다. 현 국가유공자 연합회 고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보훈자문단 소속 인물. 정승호 교수는 본인의 이름이 그 명단에 함께 올라 있는 걸 보고 처음엔 눈을 의심했다. 김봉수? 설마 어제 그 가슴 한쪽에서 뭔가가 철렁 내려앉았다. 어제 무심하게 진료를 받던 그 단정한 노인. 조용히 대기석에 앉아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보훈 정책의 핵심 인물이자 여러 국가기관과 직접 연계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니. 곧이어 병원장의 호출이 있었다. 정 교수, 어제 진료했던 김봉수 회장님 기억나시죠? 네, 왜 그런 분에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했는지 당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병원 측에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전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승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진료 방식이 한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고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를 곱씹게 되었다. 그의 머릿속엔 전날 조용히 메모지를 접어넣던 김봉수의 손끝과 말없이 진료실을 나서는 그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정승호의 시계는 느리게 그러나 깊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료실로 돌아온 정승호 교수는 평소와 달리 의자에 가만히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커서가 깜빡이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손끝은 마우스를 잡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고 입술은 꾹 다물린 채였다. 병원장의 말이 뇌리를 계속 맴돌았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큰 실례를 저지른 겁니다. 사실 정승호에게 환자란 일정 시간 동안 진료를 받고 지나가는 숫자에 가까웠다. 하루에 수십 명을 진료하다 보면
일일이 감정에 신경 쓸 여유도 개개인의 이야기를 깊이 듣는 시간도 없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검사합시다로 끝나는 대화는 이미 그에겐 의식 없는 루틴이 되었고 그게 곧 전문성이라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단 한 사람의 존재가 그의 오랜 습관을 무너뜨렸다. 김봉수 회장은 진료실에서 자신의 정체도 지위도 드러내지 않았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단 한 번도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환자였지만 그 하루 만에 병원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을 만큼 존재감 있는 사람이었다. 정승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진료 기록 파일을 꺼냈다. 어제의 메모가 그대로 남아있는 김봉수 환자 차트. 그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넘기며 어제의 상황을 되짚었다. 보험 있으시죠? 이 나이면 흔한 증상입니다. 그 모든 말들이 마치 기계가 내뱉는 프로그래밍된 문장처럼 들렸다. 그는 문득 김봉수 할아버지의 눈을 떠올렸다. 그 눈에는 불쾌함도 분노도 없었다. 대신 담담하면서도 어딘가 서운한, 그러면서도 연민 어린 눈빛이 떠올랐다. 아마 그 노인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온 인생의 선배였기에 젊은 의사의 무례를 이해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이해는 결코 그 무례를 정당화하지 않았다. 몇 시간 뒤 정승호는 김봉수 회장이 입원해 있다는 VIP 병동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거기서 그는 복도 끝 창가에 앉아 병원 내진 보고서를 읽고 있는 김봉수를 보았다. 여전히 단정한 점퍼 차림, 침착한 자세, 그리고 조용한 기운을 가진 모습이었다. 회장님, 저 어제 진료했던 정승호입니다. 김봉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얼굴엔 웃음도 분노도 없는 평온함이 있었다. 정승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어렵게 말했다. 제가 너무 무성의하게 진료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봉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정하게 한마디를 건넸다. 내가 누구라고 밝혔으면 당신 태도는 달라졌을 겁니까? 정승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이어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는 너한테 화도 안 났다. 다만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든 사람답게 대했으면 해. 그게 진짜 의사 아닌가? 그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인생 전체를 살아낸 자의 울림이 담겨 있었다. 정승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정승호 교수는 뭔가 달라졌다. 변화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됐다. 진료실 문이 열릴 때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환자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기 시작했다. 예전엔 환자가 들어오기도 전에 차트를 먼저 들여다보고 질문을 던지곤 했지만 이제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라고 말하며 눈을 맞췄다.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 놀라는 환자도 있었고 머뭇거리던 보호자들도 조금은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제 환자 한 명당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할애했다. 진료 시간이 밀릴 것을 알면서도 할머니가 증상을 2번 물어보면 천천히 다시 설명했고 말이 느린 어르신 앞에서는 말을 자르지 않았다. 젊은 환자들에겐 생활 습관을 함께 조언했고 혼자 온 노인 환자가 검사실을 찾지 못하고 헤매면 직접 복도까지 나와 안내해주기도 했다. 처음엔 간호사들도 놀랐다. 원래 교수님은 시간 아깝다고. 이런 거 안 하셨는데. 갑자기 왜 저렇게 친절해지신 거지?
하지만 그런 변화는 금세 병원 안에 작은 바람처럼 퍼져갔다. 간호사들과 전공의들도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조금씩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병원 내부 분위기는 어느새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해졌다. 마치 단단하게 굳어있던 구조물 안에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든 듯한 변화였다. 어느 날 정승호는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환자들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며 자식이고 형제라는 사실을 그는 의사가 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렇게 사람이라는 존재를 마음 깊이 바라본 건 처음이었다. 지금껏 자신이 쫓던 건 정확한 진단, 빠른 처리, 수치화된 결과였다. 하지만 사람의 아픔은 수치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걸 그는 뒤늦게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변화는 동료 의사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수술실에서나 회의 중에도 그는 더 이상 까칠한 실력자가 아니라 경청하고 배려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였고 전공의들은 그에게 교수님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 하루의 짧은 만남, 그리고 한 노인의 조용한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늦여름 오후, 정승호는 진료를 마치고 병원 연구실에 앉아 있었다. 그날도 바쁜 하루였지만 이제 그는 피로를 사람을 만나며 생기는 따뜻한 에너지라고 느낄 정도로 변해 있었다. 그런데 연구실 전화가 울렸다. 수학이 너머 익숙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 교수, 나 김봉수요. 혹시 시간 괜찮은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승호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예, 회장님. 언제든 괜찮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 강원도 인제에 있는 작은 보건소로 좀 와줄 수 있겠나? 의료 봉사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자네 생각이 났네. 정승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가겠습니다. 꼭이요. 그 주말, 인제 산골짜기의 작은 마을. 붉은 벽돌로 지어진 낡은 보건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대부분은 연로한 어르신들이었고 다리 아픈 할머니는 손자 손을 잡고 허리 굽은 할아버지는 목발을 짚고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승호는 김봉수 회장과 함께 간이 진료소에 앉아 직접 문진을 하고 약을 나눠주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익숙했던 병원 안의 차가운 의학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온기와 마음을 나누는 의술의 본질을 다시금 느꼈다. 진료가 끝나고 노을이 지기 시작한 언덕 아래서 두 사람은 함께 벤치에 앉아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산속의 바람은 선선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김봉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당신이 날 무시한 게 내겐 전혀 상처가 아니었어. 오히려 고마운 일이었지. 당신 같은 젊은 의사가 아직도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정승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깊이 울컥 올라왔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눈가엔 조용히 눈물이 맺혔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봉수는 가만히 웃으며 말했다. 아니지. 자네가 자기를 돌아봤기 때문이야. 그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야. 그 장면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한 젊은 의사와 노인의 짧은 대화는 마치 오래된 시간의 벽을 무너뜨리는 듯한 울림으로 남았다. 그날 저녁 정승호는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 이후로도 정승호 교수는 여전히 병원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이름 앞에는 실력 있는 의사가 아닌 사람 냄새 나는 의사라는 말이 따라다녔다. 환자들은 진료실을 나서며 저 선생님은 참 친절하네. 우리 아들 같아라는 말을 하고 보호자들은 그의 설명에 눈물까지 흘리곤 했다. 그런 변화는 단순한 기술이나 매뉴얼에서 온 게 아니었다. 그것은 한 노인이 남긴 짧고도 깊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병원 안팎에서는 그 사건을 두고 속삭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 그 무시당했던 할아버지가 사실은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는 어느새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한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누구나 한 번쯤은 누군가를 가볍게 봤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김봉수 회장은 여전히 평택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고 때때로 전국을 돌며 보훈단체와 의료봉사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영향력을 내세우지 않았고 그저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데 집중했다. 병원 로비에서 자신을 대하던 젊은 의사의 눈빛도 지금은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병원 인트라넷에 작은 칼럼 하나가 올라왔다. 환자는 숫자가 아니다. 그는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누군가의 인생이다. 익명으로 올라온 그 글은 많은 의료진들의 마음을 울렸고 사람들은 그 글이 아마도 정승호가 쓴 것이라 짐작했다. 이 이야기는 거창하지 않았다. 한 사람의 무심한 진료와 또 한 사람의 조용한 인내, 그리고 작은 대화 하나가 사람을 바꾸고 병원을 바꾸고 결국 세상을 조금 따뜻하게 만든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 지위나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것. 그 이야기는 지금도 병원의 오래된 게시판 한쪽에 인쇄되어 붙어 있었다. 작은 종이 한 장, 그리고 그 아래 정승호가 자필로 적은 짧은 문장이 있었다. 진짜 의사는 아픈 곳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본다. 여러분도 새롭게 달라진 정승호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